며느리는 절 치매라 했고 아들은 저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냉장고에 숨겨둔 봉투 하나 들고 그 집을 조용히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올해 73이 되었고 본래는 충청도 예산에서 태어나 서울로 시집을 왔습니다. 남편은 10년 전에 먼저 떠났고 지금은 아들 부부와 함께 경기도 화성의 한 신도시 아파트에서 살고 있습니다. 처음엔 딱 몇 달만 봐달라고 했습니다. 아들이 맞벌이를 하니 손주 돌봐줄 사람이 필요하다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일 나간다는데 내가 못 도와주면 누가 하겠냐 싶어서 제 살던 연립을 처분하고 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몇 달만 있으려던 게 벌써 8년이 되었죠. 제 방은 작은 다용도시를 리모델링해서 만든 공간입니다. 햇살은 안 들어오지만 사람은 참 조용해지는 곳입니다. 처음 이 집에 들어왔을 땐 기운차게 걸레를 들고 청소도 했습니다. 손주 재운 사이에 반찬도 부쳐놓고 아들 옷도 개어뒀습니다. 그러면 며느리 서진이가 말했죠. 어머님, 손이 참 빠르시네요. 저보다 잘하셔요. 그 말이 고마워서 다음 날은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한두 달이었고 그 다음부턴 분위기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님, 냉장고 정리는 제가 하기로 했잖아요. 반찬을 너무 많이 하시면 저희 입맛이랑 안 맞거든요. 다음부턴 꼭 저한테 말하고 하세요. 표정은 변하지 않았지만 말 끝에 내 생활에 끼어들지 마세요라는 경계심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조용한 성격이었고 일이 많다며 일찍 나가 늦게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엄마 고마워라는 말도 가끔 했지만 요즘은 그마저도 듣기 어려워졌습니다. 가끔 눈 마주치면 피곤하다는 얼굴로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제가 이 집에 얹혀 살고 있다는 생각은 2년쯤 전부터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여긴 내 자리가 아니구나 싶은 건 며느리가 저를 손 안 대는 가전제품처럼 다룬다는 걸 느끼고 나서였습니다. 그 무렵부터 저는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집에서 내가 쫓겨나면 어디로 가야 하지? 친정은 다 떠났고 돌아갈 집도 없는데. 그렇게 불안감이 커져서 돈을 모으기로 결심했습니다. 말 안 했습니다. 말하면 뭐라고 하겠어요? 어머님은 우리가 책임질게요 하겠지만 그 말이 평생 보장되는 건 아니잖아요. 처음엔 마트에서 받은 1,000원짜리 사은권이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는 마트 거스름돈, 손주가 어린이날에 준 5,000원, 가끔 버려진 폐지를 주워 판 2,500원. 그렇게 모은 돈을 하얀 봉투에 하나하나 넣고 날짜를 적었습니다. 2016년 9월 11일 알루미늄 캔 13개 팔아서 생긴 2,300원. 택시비 모자라면 쓸 것. 2018년 3월 15일 김밥 천국 거스름돈 1,000원. 병원 버스비. 봉투들이 쌓여가자 은근한 안도감이 생겼습니다. 누가 봤다면 우습다 했겠지만 저한텐 그게 제 인생의 보험이자 방패였습니다. 문제는 그걸 숨겨둘 곳이었습니다. 이불장엔 습기 찰까 걱정이고 신발장도 자주 열립니다. 그래서 제가 택한 건 냉장고 야채칸 맨 뒤쪽이었습니다. 묵은 김치통 사이에 작은 반찬통 하나를 슬쩍 끼워두고 그 안에 봉투들을 넣었습니다. 딱히 꺼내볼 일도 없고 며느리가 야채칸은 거의 안 건드렸기 때문에 오래 두어도 괜찮겠다 싶었습니다. 그 돈이 1,000만 원이 넘은 건 딱 작년 겨울이었습니다. 작게 모았지만 오래 모으니 꽤 되더군요. 봉투들을 꺼내어 세어보며 저는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돈이면 버스 타고 시외로 나가서 방 하나라도 구할 수 있겠지. 아님 낯선 마을 여인숙이라도 들어갈 수 있겠지. 그 말이 제게는 위로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일이 터졌습니다. 깻잎 하나 사러 나간 사이 며느리가 냉장고를 정리하겠다고 나섰던 겁니다. 집에 들어서자마자 서진의 고함 소리가 귀를 찔렀습니다. 어머님, 지금 이게 뭐예요?
손에 든 반찬통 안에는 제가 몇 년을 모은 봉투들이 들려 있었습니다. 그 안을 마구 헤집은 듯 봉투들이 다 구겨져 있더군요. 이게 전부 뭐예요? 도대체 왜 냉장고에 이런 걸 숨겨놓으신 거예요? 설마 이 돈 어디 보내신 거예요? 아님 도박이라도 하셨어요? 며느리는 마치 범죄 현장을 잡은 사람처럼 절 몰아세웠습니다. 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 순간 아들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서진이 말했습니다. 여보, 이거 봐. 어머님이 냉장고에 돈을 1,000만 원 넘게 숨겨두고 있었어. 이걸로 뭘 하시려던 건지 몰라. 완전 충격이야. 아들은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 정도면 말을 했어야지 몰래 이렇게까지 숨겨놓는 건 좀. 그 말에 가슴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너 밥 먹이고 키우려고 1,000원 아껴가며 살아온 세월은 다 어디 간 거냐? 그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꼭 삼켰습니다. 말을 해도 듣지 않을 사람들이라는 걸 그 순간 저는 너무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이 집을 떠나야겠다고요. 보자기에 옷 2벌을 넣고 그간 모은 봉투들을 다시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가장 오래된 봉투엔 이런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 택시 안 잡히면 이걸로 콜택시 타자. 그리고 조용히 뒷문을 열었습니다. 손주 자는 방을 지나며 베개 옆에 놓인 인형을 잠깐 쳐다봤습니다. 예전에 그 인형 안고 제 무릎에 안겨 자던 아이였는데 이젠 저를 거실에서도 안 부르더군요. 한기 서린 새벽 공기를 맞으며 저는 집을 떠났습니다. 전화는 오지 않았고 메시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가장 아프게 남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라졌습니다. 버스를 몇 번이나 갈아탔는지 정확히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매서웠고 코끝이 아릴 정도로 짠내가 났습니다. 정류장에 내리자마자 보인 건 바다였습니다. 멍하니 서서 파도 소리를 들었습니다. 태어나 처음 보는 바다는 아니었지만 그날의 바다는 왠지 달랐습니다. 마치 저한테 이렇게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잘 왔어. 이제 여기서 좀 쉬어. 여기는 전라남도 고흥 바닷가 마을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나서 한 번도 살아본 적 없는 동네였지만 버스 기사 아저씨가 요 앞 여인숙 방 한두 개 있다고 알려주셨기에 별다른 고민도 없이 내렸습니다. 장미여인숙. 낡은 간판 위 페인트는 벗겨졌고 입구 유리문은 한쪽이 약간 금가 있었습니다. 문을 열자 종이 딸랑 울렸고 잠시 후 안에서 중년 여인이 나왔습니다. 어머, 손님이세요? 네, 방 하나 얻을 수 있을까요? 그럼요. 따뜻한 방 하나 있어요. 작지만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인숙 주인 오 여사는 환갑쯤 되어 보이는 분이었습니다. 목소리는 힘이 있었고 얼굴엔 뭔가 부드러운 기운이 돌았습니다. 짐은 많지 않으시네요? 네, 오래 있을지는 몰라서요. 멀리서 오신 건가 봐요? 저는 대답 대신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방은 작은 다다미 방이었습니다. 창문 밖으로 바다가 살짝 보였고 전기장판은 따뜻하게 데워져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보자기를 펼치니 봉투들이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 장 꺼내어 펼쳐보다 말고 다시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이건 이제 꺼내기 아까운 돈이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집에 도착했을 땐 마음이 편했습니다. 누가 뭐라 하는 사람도 없고 제 눈치를 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TV 볼 때 볼륨 키워도 되고 물 마시고 컵을 아무 자리에 둬도 혼나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건 없으세요? 오 여사가 미소 지으며 물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방 참 조용해서 좋아요. 지금은 비수기라 손님 거의 없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저한테 언제든지 말씀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그렇게 저는 그날 밤 오랜만에 편한 마음으로 잠을 청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몸은 누워 있는데 마음은 자꾸 무언가에 붙잡혀 있었습니다. 베개 밑에 있던 인형, 아들이 던졌던 말투, 며느리가 짓던 그 비웃는 표정 같은 것들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그 집 문을 닫고 나왔는데 왜 마음은 아직 못 나왔지? 그렇게 생각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눈이 떠졌습니다. 바다 쪽 창문에서 새어들어온 빛이 어찌나 선명하던지 괜히 혼자 중얼거렸습니다. 이 방은 해가 들어오네 참 오랜만이네. 생각해보니 아파트 다용도실에서 살던 8년 동안 햇빛을 맞아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밖으로 나가보니 마당 한켠에 작은 텃밭이 있었습니다. 배춧잎이 얼어붙어 있었고 고추대가 마르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앞에 동네 청년 하나가 쪼그려 앉아 텃밭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여인숙 일 도와주는 친구예요. 정환이라고 해요. 오 여사가 그 청년을 소개해 줬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년은 짧게 인사하더니 저를 빤히 바라보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디서 본 듯한 눈빛이었습니다. 낯선 마을에서 처음 만난 낯선 눈빛이었지만 왠지 모르게 마음이 편해지는 눈빛이었습니다. 혹시 여기 오래 계실 건가요? 청년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건 잘 모르겠네요. 좀 쉬고 싶어서요. 겨울엔 사람 별로 없어요. 심심하실 텐데. 괜찮아요. 사람 많은 데는 좀 피곤하더라고요. 그날 오후 저는 여인숙 안을 한 바퀴 돌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식당은 작고 주방엔 오래된 가스렌지가 놓여 있었고 복도 끝에는 손님들 머무는 방이 몇 개 있었습니다. 마치 시절이 멈춰 있는 곳 같았습니다. TV에서는 오래된 트로트가 나왔고 벽엔 낡은 달력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오 여사가 전화를 받는 듯 했지만 얼굴 표정이 점점 굳어져 갔습니다. 그리고 수화기를 내려놓더니 저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김정혜 씨 맞으시죠? 네, 맞는데요. 방금 전화가 왔는데 찾는 분이 있으시대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설마 이 짧은 시간에도 나를 찾아낸 걸까? 마음속이 싸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전화가 끊기고 나서도 오 여사는 한동안 수화기를 내려놓지 않았습니다. 그 손끝이 조금 떨리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전화는 평범한 연락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분명 나를 향한 것이었습니다. 누구였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오 여사는 애써 평정을 찾으려는 듯 말했습니다. 여기 사는 분인지 확인하고 싶다 하셨어요. 이름을 대면서 김정혜 씨 맞냐고 묻더군요. 목소리는 어땠어요? 여자였어요. 차분한데 묘하게 싸늘했어요.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누구일지는 굳이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서진이었습니다. 전화가 끊긴 복도는 잠시 정적에 잠겼습니다. 멀리서 파도 소리가 들렸고 유리문 바깥에서 바람이 종을 흔들었습니다.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낯설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치 넌 도망친 게 아니야. 아직 쫓기고 있어. 그렇게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오 여사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으세요? 혹시 알려드려도 될까요? 아니요.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하고도 연락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말하곤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닫고 앉았는데 손이 자꾸 떨렸습니다. 마루 위에 놓인 봉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래 모았던 그 돈이 지금은 왠지 무게감만 더해진 느낌이었습니다. 이걸 들고 도망친 건데 아직도 쫓기고 있는 이 기분은 뭘까? 도망이란 게 이렇게 오래 가는 건가 싶었습니다. 창문을 열고 바깥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들었지만 마음속엔 먹구름이 짙었습니다. 그 순간 문득 떠나기 전 마지막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며느리는 그날 아들의 앞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 집이 어머님한테 맞는 구조는 아니에요. 다용도실도 원래는 우리 집 넣는 공간이었고요. 저희도 애 키우고 일하고 사는 게 너무 바쁘고 힘든데 어머님까지 감정적으로 민감하시면 솔직히 버겁습니다. 그 말을 들은 제아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숙이고만 있었습니다. 제가 그때 무슨 말을 했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저 저만 입을 다물고 있었고 그 고요한 무력감 속에서 그들의 말이 정답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며느리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아, 그리고 혹시 치매 검사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냉장고에 돈 숨기는 거나 말 돌리는 게 좀 의심스럽더라고요. 그 말에 저는 안방에서 그대로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느꼈습니다. 이 집은 날 내보낼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래서 제가 먼저 나왔던 겁니다. 쫓겨나기 전에 나가야 했습니다. 그렇게 나왔는데 여전히 쫓기고 있었습니다. 나는 갑자기 문을 열고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찬 공기가 몸을 감쌌고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뒤편 텃밭에 앉아있던 동네 청년 정환이 저를 보고 일어섰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세요? 응, 그냥 바람 좀 쐬러 나왔어요. 그럴 줄 알고 여기 커피 한 잔 내려놨어요. 그는 종이컵에 따뜻한 믹스커피를 내밀었습니다. 달콤한 냄새가 코를 찔렀고 저는 조심스레 한 모금 마셨습니다. 할머니, 정환이 갑자기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도망 중이세요? 그 말에 저는 잠깐 굳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말을 덧붙였습니다. 죄송해요, 무례했죠. 그냥 제 느낌이에요. 저도 집에서 좀 도망치듯 여기 왔거든요. 그 말에 저는 고개를 들고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이 이상하게 낯설지 않았습니다. 분명 처음 보는 청년인데 그 눈 속 어딘가에 제가 젊었을 때 품고 살았던 그 불편한 눈빛이 있었습니다. 자기 자리를 잃고 어디에도 속하지 못하는 사람들만이 가진 눈빛이었습니다. 도망 맞아요. 제가 말했습니다. 근데 이젠 도망치는 것도 지치네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준비하려고요. 정환이 조용히 웃었습니다. 그 말 멋지네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도망이 아니라 준비. 이제 진짜 나로 사는 준비요. 그 순간 제 마음속 어딘가가 조금씩 말랑해지는 걸 느꼈습니다. 말을 많이 하진 않았지만 그 한 문장이 저를 일으켜 세우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작은 노트를 꺼냈습니다. 봉투를 새로 하나 준비했고 거기에 이렇게 썼습니다. 2025년 1월 3일 준비 시작. 도망 끝. 여인숙에서 지낸 지 열흘쯤 되었을 겁니다. 날이 조금씩 풀리면서 여인숙 마당에 있는 귤나무 가지에도 작은 새들이 앉기 시작했죠. 아침마다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에 창문이 덜컹대는 소리가 들리면 아, 오늘도 무사히 하루가 시작됐구나 싶었습니다. 그 느낌이 낯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조용함이 저에겐 처음으로 살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죠. 오 여사님은 매일 오전마다 저를 부르곤 했습니다. 김 여사님, 빨래 마르기 전에 걷어야 해요. 오늘은 대구탕 끓이는데 대파 좀 도와줄래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일에 손을 얹다 보니 어느새 여인숙 일도 익숙해졌습니다. 낯선 이들과 어울려 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지금에 와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오 여사가 가게 전화기 앞에서 조용히 통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받는 쪽이 아니라 거는 쪽이었습니다. 전 그냥 지나가려다가 무심코 들린 말에 발길이 멈췄습니다. 아니요, 여기 그런 분 안 계세요. 말씀하신 이름은 처음 듣는 분이네요. 번호도 다시 확인해 보시고요.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은 오 여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제 쪽을 슬쩍 바라봤습니다. 저는 모른 척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저녁 식당 뒷정리를 하던 중 오 여사가 조용히 제 옆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그 집 아직도 전화 오네요. 이번엔 남자였어요. 말투가 공손하긴 한데 말 끝에 자꾸 법적으로라는 말을 붙이더군요. 그래요. 혹시 큰일 나는 거예요? 저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이젠 뭐든 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내 이름으로 뭘 하든 이상하지도 않아요. 사실 며칠 전부터 이상한 예감이 들고 있었습니다. 서울에 있는 제 주민등록 주소지에서 등기 우편이 날아들었을 것이고 며느리는 아마 그걸 이용해 무언가를 꾸미고 있을 겁니다. 지난해 말에 들은 이야기 하나가 문득 떠올랐습니다. 서진이 식탁에 앉아 아들에게 이렇게 말했었죠. 여보, 어머님 명의로 된 계좌가 남아있으면 우리 대출에 불편해져. 이참에 정리할 거 다 정리하자. 그 말에 제안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땐 그냥 넘어갔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 중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날 밤 여인숙 방 안에서 봉투를 다시 꺼내 펼쳐봤습니다. 봉투 한 장, 한 장마다 날짜와 이유를 적어 놓은 그 글자들을 보며 참 별일이 다 있었구나 싶었습니다. 2019년 7월 2일 지하철역 앞 마트 행사에서 주운 1,000원. 뭔가 쓸데없이 기분이 좋았다. 2021년 5월 8일 손주가 준 어린이날 봉투. 이젠 이 돈으로 내 밥값을 낼 날이 올지도 모른다. 그렇게 오래도록 쌓아온 시간들이 누군가에게는 그저 가져갈 대상일 뿐이라는 걸 생각하니 가슴이 서늘했습니다. 내가 살았던 시간, 내가 참았던 말, 내가 삼켰던 눈물들을 누군가는 당연하단 듯 삼키려 하고 있었죠. 그날 저녁 여인숙 마당을 쓸던 정환이가 저를 불렀습니다. 할머니, 무슨 일 있으셨어요? 오늘 표정이 좀. 아무 일 없어. 그냥 옛 생각이 좀 나서. 그럼 다행이고요. 그러다 정환이가 무심히 물었습니다. 근데 혹시 인터넷 쓸 줄 아세요? 인터넷? 네, 요즘은 누가 누굴 속이거나 괴롭혀도 다 증거가 남거든요. 휴대폰 있으세요? 정환이는 조심스럽게 노트북 하나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는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 화면이 떠 있었고 그 아래에는 노인 재산 보호 관련 분쟁 사례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 글자들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이걸 네가 다 찾아본 거야? 예, 그냥 혹시나 해서요. 할머니, 너무 참지 마세요. 이젠 참는 게 미덕 아니에요. 그쪽에서 할머니 이름으로 뭘 꾸미려는 거면 우리가 먼저 움직여야죠. 그 말에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어디선가 오래된 창문이 덜컹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소리가 며느리 서진의 냉랭한 목소리처럼 느껴졌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언제까지 감정적으로 이러실 건가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들고 말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나도 준비해야겠다. 뺏기기 전에 지켜야겠지. 그렇게 말하고 나니 속이 뻥 뚫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봉투 한 장을 더 꺼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12일 대응 준비 시작. 이제부터는 숨지 않는다. 정환이 노트북 화면을 제 앞에 조용히 밀어놓았습니다. 무료 법률 상담 사이트였습니다. 고령자 재산명의 도용 사례, 가족 간 재산 분쟁 예방법, 그 아래엔 익명의 사연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여기 사연 접수하면 진짜 변호사가 전화를 준대요. 무료예요. 할머니가 직접 이야기하셔야 돼요. 정환이 말했습니다. 저는 한참을 주저하다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오 여사님 방에서 조용히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상담사는 목소리가 또렷하고 친절했습니다. 네, 어르신 말씀 천천히 해주세요. 그동안 있었던 일 기억나는 대로 차근차근 들려주세요. 저는 깊은 숨을 한 번 내쉬고 입을 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정혜입니다. 올해 73이고요. 아들 집에서 살다가 이제는 혼자 나왔습니다.
며느리가 제 통장을 몰래 열어보고 치매 의심 증세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아드님과는 연락하시나요? 지금은 아니에요. 제 연락처를 알긴 알겠지만 아무도 전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인숙에 있다는 걸 누군가 알고 있더군요. 전화도 왔고요. 상담사는 제 말을 다 듣고 나서 천천히 정리해 주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두 가지입니다. 첫째, 본인 명의의 통장, 부동산, 인감도장 상태 확인. 둘째, 가족 중 누군가가 어르신의 정신건강 이상 진단을 시도하거나 요양원 입소 절차를 밟고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그 말을 들으니 머리가 띵해졌습니다. 이미 무언가가 벌어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그날 밤 오 여사가 다시 제 방을 두드렸습니다. 김 여사님, 아까 서울에 있는 제 친구한테 전화가 왔는데요. 그분이 병원에서 일하시거든요. 요즘 김정혜라는 이름으로 치매 등급 신청하려는 서류가 돌아다닌다더군요.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그게 확실해요? 제 친구가 뭐 이런 거 헛소리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혹시나 해서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에서 퍼즐처럼 장면들이 맞춰졌습니다. 며느리가 냉장고에서 봉투를 꺼내며 말했던 그 눈빛. 요즘 기억력이 좀 깜빡하시는 것 같아서요. 검사는 받아보셨어요? 그게 그냥 말이 아니었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이미 시나리오는 짜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스스로 돈을 숨긴다, 치매 의심 증세 입소 필요, 합법적인 보호자 권한 확보 재산 정리. 정확했습니다. 저는 지금 제 이름으로 제 인생이 정리되는 과정을 조용히 구경만 하고 있었던 셈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펜을 들었습니다. 정환이 준 노트에 또박또박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월 13일. 김정혜 명예 보호 대응 시작. 그리고 그 아래 이렇게 썼습니다. 이 싸움, 내가 끝을 봐야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오 여사님께 부탁했습니다. 혹시 서울 올라가는 길 좀 알아봐 주실 수 있을까요? 오 여사는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다시 가시려고요? 응, 꼭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내가 나왔던 곳에 한 번쯤은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가 말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한참을 말없이 서 있던 오 여사가 말했습니다. 그럴 줄 알았어요. 김 여사님, 절대 그 집에서 끝날 분이 아니에요. 저는 작게 웃었습니다. 그 말이 그날 제게 가장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서울행 고속버스 시간표를 확인하고 봉투 몇 개를 챙겼습니다. 가장 낡은 봉투 하나를 꺼내 펼쳐봤습니다. 2017년 12월 1일 장 보러 갔다가 계란이 비싸서 그냥 돌아옴. 남은 10,000원, 아껴서 따뜻한 장갑 하나 사야지. 그때 못 샀던 장갑이 지금도 손끝을 시리게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10,000원을 장갑이 아니라 용기로 쓰기로 했습니다.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한 건 오전 9시 반쯤이었습니다. 손에 든 가방은 가벼웠지만 마음은 오래된 납덩이처럼 묵직했습니다. 길게 심호흡을 한 번 했습니다. 그 깊은 숨 안에 지난 여인숙에서의 열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용했고 서러웠고 평화롭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도망치는 사람의 집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도망치는 사람이 아닌 돌아온 사람이 되기로 했습니다. 택시는 아들이 사는 화성의 아파트 단지 앞에 도착했습니다. 익숙했습니다. 어느 건물인지 몇 동 몇 호인지 굳이 생각하지 않아도 발이 먼저 향했습니다. 현관 앞까지 오니 1층 우편함 앞에 앉아 담배를 피우던 경비 아저씨가 저를 힐끔 보았습니다. 김 어르신? 어이구 오랜만이시네요. 그러게요. 저 올라가도 되죠? 뭐야 이 사람. 여긴 어르신 집이죠. 다녀오세요. 엘리베이터에 타는 순간 문득 심장이 두세 번 더 크게 뛰는 걸 느꼈습니다.
내가 왜 이리 긴장하지? 하지만 이건 두려움이 아니라 다짐에 가까운 심장이었습니다. 문 앞에 섰습니다. 벨을 누르기 전 안에 조용한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TV 소리, 싱크대 물소리. 그 익숙한 생활의 소음들이 지금은 낯설고 불편하게 들렸습니다. 딸깍.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어머. 문을 연 사람은 서진이었습니다. 머리를 틀어올린 채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고 입가에 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어머님, 이런 데서 뵈니 정말 반갑네요. 서진아, 나 좀 들어갈 수 있을까? 어머님 집이 아닌데 허락을 구해야겠죠? 그 말에 저는 그대로 문턱을 넘었습니다. 서진이 문을 막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현관문을 활짝 열어둔 채 크게 말했습니다. 여보, 큰일 났어요. 어머님이 갑자기 오셨어요. 거실에서 제안이 나왔습니다. 그는 놀란 표정도 반가운 표정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피곤한 회사원처럼 눈만 껌뻑였습니다. 엄마, 왜 이러고 있어? 전화도 없이. 전화 받지도 않았잖니. 그건 바빠서 그랬어. 근데 갑자기 이게 뭐야? 내가 왜 왔는지 묻지 않아도 알 텐데. 그 말에 제안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진이 옆에서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님, 도대체 왜 그러세요? 그렇게 조용히 나가시더니 이제 와서 무슨 생각이세요? 지금이라도 병원 가셔야겠어요. 요즘엔 상태 판단 빨리 해야 돼요. 그렇게 오락가락 하시니까 가족들이 너무 힘들잖아요. 그 말에 저는 가방에서 조그만 녹음기를 꺼냈습니다. 작고 검은 기계 하나였습니다. 이건 뭐예요? 서진이 물었습니다. 이건. 저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내가 한 말은 아무도 안 들었지. 그래서 이제부터는 기록하려고. 기록이요? 그래. 내가 집에서 나갈 때 무슨 말을 들었고, 내가 냉장고에 넣은 돈이 뭐였는지, 내가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내 이름을 치매 서류에 적을 때, 넌 무슨 표정을 지었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내가 하나씩 기록할 거야. 재한이 제 눈치를 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건 좀 너무하잖아. 괜히 이 일 키우지 말고 그냥. 키운 건 내가 아니야. 묻지도 않고 설명도 없이 나를 없애버리려고 한 건 너희잖아. 그 말에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 가고 없는 오전, 햇살은 거실 바닥에 멀쩡히 내려앉았지만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제가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묻는 사람이 될 거야. 그동안 너희가 나한테 했던 말, 했던 행동, 다 내 입으로 직접 따져 묻고 따졌을 거야. 서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입가에 억지로 그려낸 웃음을 걸고 있었습니다. 그게 더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서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현관을 나서기 전 재한에게 말했습니다. 다음 주에 연락할 거야. 변호사 통해서. 그 말을 끝으로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 들어서자 문 너머에서 들리는 서진의 목소리가 어렴풋이 들려왔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저렇게 갑자기 정상이야?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나다운 얼굴이 보이는 거겠지. 서울로 돌아온 다음 날, 저는 법률 상담소에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상담해줬던 여성 변호사와 통화가 연결되었죠. 김정혜 어르신 잘 도착하셨어요? 네. 도착했고요. 어제 아들과 며느리 집에 직접 다녀왔습니다. 그래요. 어떤 반응이셨어요? 예상한 그대로였습니다. 며느리는 냉정했고 아들은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더군요. 그럼 이제부터는 대응이 필요하겠네요. 말씀하신 대로 치매 진단서를 조작하거나 요양원 입소를 강제하려 했다면 그건 형사고소도 가능한 사안이에요. 단 증거가 있어야 합니다. 어르신, 그동안 기록 남기셨죠?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전부 녹음기로 남기고 있습니다. 정환이가 준 작은 녹음기는 내 손 안에 쏙 들어오는 크기였습니다. 버튼 하나만 누르면 작동됐고 전날 현관 앞 대화도 서진이 날 보며 중얼거린 그 말도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진짜 돌아버리겠네. 왜 저렇게 갑자기 정상이야? 그 말을 들었을 땐 웃음이 나올 법도 했지만 전 웃지 않았습니다. 그건 웃어넘길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분명히 정신 이상 신용을 하던 대상이 말문을 트자 느낀 당혹감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게 제가 기다리던 장면이었죠. 이제부터 하나씩 정리하셔야 해요. 변호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의료기관 방문 내역, 진단서 발급 시도 정황, 가족 간 대화, 입소 계약서 같은 서류들. 가능하면 관련 기관이나 인물의 이름도 정확히 기억해 두세요. 네. 기록해 두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작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봉투를 모으던 손으로 이번엔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날 오후 오 여사님이 전화를 들고 제게 말했습니다. 김 여사님, 이거 좀 받아보실래요? 병원에서 일하는 제 지인이에요. 며칠 전 이상한 전화가 한 통 왔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수화기를 넘겨받았습니다. 상대는 조용한 목소리의 50대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김정혜 어르신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제가 병원 원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데요. 며칠 전에 어떤 젊은 여성이 찾아와서 어르신 이름으로 치매 조기 진단서를 요청했습니다. 말로는 이미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서둘러 진행해야 한다고 했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혹시 이름을 기억하세요? 그 여성이 직접 이름을 밝히진 않았지만 서류 한 장에 김재한 보호자라고 적혀 있었어요. 그리고 직계 며느리라고 했죠. 그 순간 서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차분하고 예의 바른 그 표정. 겉으로는 늘 깍듯하지만 속엔 시린 냉기가 도는 그 눈빛. 이제는 알겠습니다. 그 웃음 뒤에 숨어 있던 건 계산이었습니다. 나는 다시 수첩을 꺼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병원 원무과 직원, 치매 진단서 요청 정황 제보. 요청자 김재한 보호자 며느리 추정 여성. 그날 밤 나는 여인숙 방에 앉아 녹음기를 돌려들었습니다. 며칠 전 현관 앞에서 내가 했던 말들, 서진이 던졌던 조롱, 재한이 피하듯 말하던 목소리까지. 그 모든 것이 전부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내 심장을 세게 때린 건 서진이 속삭이듯 했던 그 말이었습니다. 이제 치매 판정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 순간 나는 다시 펜을 들었습니다. 2025년 1월 17일 녹취 확보 완료. 이제 말이 아니라 증거로 싸울 것이다. 그날 오전 변호사 사무실에서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김정혜 어르신, 보내주신 녹음 파일 잘 받았습니다. 정확하게 정리되어 있더군요. 내용 중 특히 치매 진단서 발급을 시도한 정황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걸로 서면 고소장 준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숨이 한번 깊게 내려갔습니다. 그동안 한마디 말도 못하고 쌓아온 억울함이 이제는 단어로, 문장으로, 증거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이상하게도 위안이 되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한 가지 더 확인할 게 있습니다. 어르신 명의로 된 부동산 등기사항 증명서와 혹시 인감도장, 통장 같은 건 따로 보관하고 계셨나요? 네. 도장과 등기권리증은 따로 챙겨 나왔습니다. 잘하셨습니다. 그럼 우선 등기부 등본을 발급받아 현재 소유 상태부터 확인해 보죠. 제가 동행할 수 있습니다. 같이 병원에도 들르자고 했습니다. 서진이 치매 진단서를 시도했던 병원 말이었습니다. 정환이 알려준 병원 이름을 기억해 두었다가 전달했더니 변호사가 직접 의료기관에 공문을 요청해 면담 기록과 민원 접수 내용 일부를 확보했다고 하더군요.
오후 변호사와 함께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원목과 사무실에 들어가자 낯익은 이름이 프린트된 문서가 제 앞에 놓였습니다. 환자 성명 김정혜, 보호자 김재한, 사유 최근 인지기능 저하 의심, 진단 필요 요청 서진 며느리. 딱 그 문장이었습니다. 서진은 제 아들의 이름을 빌려 병원 시스템에 보호자 자격으로 접근했고 가족 내 상담 동의라는 말로 은근히 정보를 캐내려 했던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보면 아직 어떤 진단도 내려진 건 없습니다. 다만 보호자 요청으로 상담 일정이 잡힐 뻔한 상황이었죠. 병원 직원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여인숙 방으로 돌아온 후 저는 낡은 보자기 안에서 등기권리증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고 몇 년 뒤 서울 마포에 있는 오래된 단독주택 한 채를 제 명의로 바꿔두었던 그 문서였습니다. 서진은 그 집이 오래돼서 재산 가치 없다고 무심코 말하곤 했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 집은 아직 재개발 구역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았고 지금도 등기부상에는 제 이름 석자가 버젓이 적혀 있다는 것을요. 도장을 꺼냈습니다. 진짜 오래된 인감도장이었습니다. 손때가 묻어 누렇게 바랜 작은 고무 도장이지만 제 손에선 그게 내 인생의 증거물처럼 느껴졌습니다. 정환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할머니 괜찮으셨어요? 응, 잘 다녀왔어.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이제는 내가 가진 것부터 챙길 거야. 그리고 나한테 했던 말들, 그 사람들 입으로 다시 듣게 할 거야. 그 순간 저는 도장 옆에 봉투 하나를 올려놓았습니다. 그건 가장 오래된 봉투였습니다. 2016년 9월 11일. 알루미늄 캔 팔아서 만든 첫 쌈짓돈. 그 돈은 지금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날의 마음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는 아무도 모르게 혼잣말을 했었습니다. 언젠가 나도 내 이름으로 살아보고 싶다. 이제는 그 말의 뜻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숨기고 모은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건 바로 나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여인숙 마당엔 짙은 안개가 깔려 있었습니다. 땅이 축축했고 바닷바람의 냄새가 조금 더 강하게 느껴졌습니다. 나는 낡은 가방에 작은 서류철을 넣었습니다. 등기부 등본, 인감증명서, 통장 사본, 그리고 녹음기까지. 그 모든 걸 모아들고 나는 다시 서울행 버스에 올랐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병원이 아니었습니다. 요양원, 그것도 서진이 내가 들어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한 바로 그곳이었습니다. 며칠 전 변호사에게 전달받은 문건 한 장이 그걸 알려줬습니다. 서진이 위조된 진단서를 첨부해 서울 외곽의 한 사립요양원에 입소 계약을 진행 중이라는 사실. 그리고 계약서에는 내 서명 대신 김재한 보호자 대리 서명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날 나는 처음으로 분노보다 비웃음이 먼저 나왔습니다. 치매라며? 그런데 이걸 보고도, 이 글씨를 보고도 나란 사람을 사라지게 할 수 있다고 믿었구나. 요양원은 생각보다 깔끔했습니다. 건물도 새 것이었고 입구에는 가족처럼 모시겠습니다 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구 아래로 나를 죽은 사람처럼 서류만 남겨놓고 떠난 그자들의 흔적이 있었습니다. 접수처로 향했습니다. 김정혜라는 이름으로 입소 신청된 건이 있습니다. 그 관련 서류 확인하러 왔습니다. 직원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보호자분이세요? 아닙니다. 환자입니다. 직원의 표정이 순간 바뀌었습니다. 잠시만요. 관련 정보는 보호자 확인 후에만. 보호자요? 제가 아직 살아있고 정신이 멀쩡한데 대체 누가 저보다 먼저 보호자랍니까? 나는 봉투에서 등본과 인감증명서, 진단서, 위조 내역 확인서를 꺼내 보였습니다. 직원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잠시 뒤 관리자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어르신, 이건 좀 복잡한 상황인데요.
이미 보호자분께서 신청을 하신 상태고 제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릴게요. 나는 치매가 아니고 누구의 보호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끝을 흐리며 말했죠. 가끔 본인이 인지를 못하시기도 해서. 그 순간 나는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 말했습니다. 그럼 제가 이걸 묻겠습니다. 치매인 사람이 이 많은 서류를 챙겨서 서울까지 올라와 요양원에 찾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정신이니까요. 그리고 내 인생에서 날 지울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직원은 결국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요양원을 나서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가방 속에 든 서류들이 그동안 내가 쌓아온 침묵의 무게보다 더 든든하게 느껴졌습니다. 서진아, 넌 종이 몇 장으로 날 사라지게 하려 했지. 하지만 나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내 이름으로 네 앞에 나타났어. 그날 밤 정환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복수는 끝난 게 아니야. 이제야 시작된 거야. 서진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건 오해예요. 어머님이 불안정해 보이셔서 저희가 도와드리려 한 건데. 하지만 녹음기 속 그녀의 목소리는 분명했습니다. 이제 치매 판정만 받으면 모든 게 해결될 텐데. 그 말 한 줄이 모든 걸 끝냈습니다. 법원에 제출된 진단서 위조 정황, 병원 기록 조작 시도, 타인의 명의로 부동산 계약을 시도하려 했던 미수행위. 하나씩 증거로 정리된 후 서진은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재한은 그 모든 과정에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엄마,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은 너무 늦었습니다. 나는 그날 처음으로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그래. 내가 미안하다는 그 말, 내가 들으려고 80 가까운 나이에도 아직 살아있는 거야. 그 말에 재한은 울었습니다. 진심이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나는 더 이상 그 진심이 나를 위한 위안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내가 기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서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렸다는 것도요. 며느리 서진은 사회봉사 명령 100시간을 받았습니다. 위조와 허위 진단서 제출 미수는 경고 수준에서 마무리됐지만 동네 커뮤니티와 아파트 주민 사이에 이미 소문은 퍼졌습니다. 아니, 그런 사람인 줄 몰랐어요. 어머님을 요양원에 넣으려고 했다던데 말이 돼요? 서진은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러고도 나에게 사과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괜찮았습니다. 이제는 그들의 말이 내 삶을 흔들 수 없다는 걸 알게 되었으니까요. 나는 다시 바닷가 여인숙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번엔 도망치는 발걸음이 아니었습니다. 지키고 나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정화는 마당에서 장작을 패다 말고 뛰어왔습니다. 할머니, 오셨어요? 응, 나 이제 좀 늦게 왔지? 아니요, 딱 맞춰 오셨어요. 밥도 다 됐어요. 오 여사는 여전히 따끈한 된장국을 끓이고 있었고 방 안에는 햇빛이 부드럽게 들고 있었습니다. 이따금씩 동네 주민들이 여인숙에 들렀고 나는 가끔 대접용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내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요즘은 행복하세요? 나는 대답했습니다. 응. 이제는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누구의 시어머니도 아닌 나 김정혜로 살고 있거든. 밤이 되면 혼잣말처럼 이런 말도 했습니다. 잘했어, 정혜야. 그깟 봉투로 시작한 싸움이었지만 결국 그 봉투 덕분에 내 이름을 지킬 수 있었어. 그리고 지금 내 손에는 또 하나의 봉투가 들려 있습니다. 이번엔 현금이 아니라 내가 살아온 73년의 이야기를 적은 종이들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디까지 전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단 한 사람이라도 내가 나로 살 수 있다는 용기를 얻는다면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을 꼭 남기고 싶습니다.
이제 내 이름으로 웃겠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말없이 삼켜온 순간들이 있으신가요? 그 조용한 시간들이 여러분을 지켜낸 것이라면 이제는 여러분의 차례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으로 다시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누군가에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공감 하나가 또 다른 누군가의 삶을 지켜줄지도 모릅니다.